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에서 온 천하람입니다. 엑스파일이 핫한데 두 분은 받아보셨습니까? 전 6페이지짜리 봤는데요. 목차. 자, 목차 받아. 저도 그동안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둘 다 인싸가 아니라서 아직. 예. 아니 근데 이 목차 보니까 예. 목차 윤 총장 직접 관련된 흔히 윤로 남불이라고 얘기하는 선택적 수사 했다는 부분만 목차가 한 페이지가 넘어요. 예. 정말 꼼꼼히도 챙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차만 대부분 받았고 예. 장성철 소장이 봤던 거는 20페이지짜리라고 그러고 네. 또 장진영 변호사가 봤던 건 2페이지짜리라고 하고 또 박지훈 변호사님은 80페이지짜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받은 것도 82페이지짜리인데 그 82페이지짜리는 한 사건밖에 없어서 이게 글쎄요. 좀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엑스파일이라고 부르기가 이상해졌어요. N파일, 예. N번 파일 이렇게 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데 뭐 공개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는 이 파일을 놓고 누가 만들었냐. 정치권에서 서로 당신들이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거지.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좀 야권에서는 말하기가 좀 곤란한 게 이게 엑스파일이 있다고 맨 처음에 언급한 사람은 신지호 전 의원이고 네. 이렇게 논란과 논쟁을 크게 만든 사람은 장성철 평론가고 그렇죠. 결국은 야권에서 시작해서 야권에서 크게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여권 당신들이 만들었지라고 하기는 조금 못한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장성철 소장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상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 이 정도로 폭발하는 이슈가 된 것은 야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받는 정치 평론가가 본인이 이거 방어하기 어렵겠다라는 가치 평가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폭로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폭발력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만 계속 돌았다라고 하면 뭐 예. 지금이랑 완전 달랐을 겁니다. 예.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봐야 될 거는 모든 정치인에게는 위기가 오기 마련이고요. 스캔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실수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 실수, 그다음에 위기, 스캔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하느냐, 예. 본인이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정말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예. 처음에는 무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급대응으로 톤을 바꿔요. 그래놓고는 뭐 만약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했다면 라면 옛날에 그 어떤 일보에서 라면 사설이라고 해가지고 뭐뭐라면 문제다 해가지고 가정법으로 사설을 많이 써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뭐라면 문제고 불법 사찰이다라고 해서 프레임을 불법 사찰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건 또 다시 윤 총장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럼 판사 불법 사찰은 세평 수집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며라고 했던 얘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응의 방식이 위기나 실수, 스캔들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대응하는 방식이 정말 아마추어 낙제점에 가깝다. 대응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제가 봐도 대응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본인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지금 약간 뭐 지금은 좀 답답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악재는 아니고요. 정치인의 통과 의례예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엑스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가 콤비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력 대선 주자여야 되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정치 신인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나오기 힘든 조합이라면 조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이 평생에 걸려서 받을 견제, 검증을 한 번에 모아받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보면 사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엑스파일이 이슈가 되면서 가장 손해를 보는 분들은 사실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권의 대선 후보 관련한 뉴스가 나올 것을 또 윤 전 총장이 다 지금 독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윤 전 총장께서 지금 보면 또 네거티브 대응팀이라고 해가지고 뭐 송경식 변호사님을 위주로 약간 법률가들의 네거티브 대응팀을 지금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고 기회로 만들려면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감정, 국민 여론, 도덕성 이런 것들이 법적인 판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빨리 깨닫고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전문가들로 진영을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천 변호사님은 이건 통과 의례고 당연히 거쳐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 전 총장은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불법 사찰이고 음모다, 괴문서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예. 검증받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대권 도전하는 사람은 국민 앞에서 발가벗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가서 자기 신체 일부도 점까지. 예,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뭐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썼던 책에 있었던 내용, 네. 돼지 뭐 그런 것도 다시 등장하고 아내한테 국회 특수활동을 줬다. 예전에 문제 없었는데 그게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논란이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억울한 점이 그럼요.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받으셔야 직접적으로 됩니다. 예. 저도 15년 전에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셀프 디스를 또 죄송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도 반납했죠?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윤 전 총장이 헤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정도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모든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장성철 소장이 결자 해지 차원에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윤 전 총장 쪽이라면은 먼저 연락해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개하겠다. 그래. 왜냐하면은 이거를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공개를 하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공개를 하면 뭐 예컨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법사위 회의장에서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윤 전 총장이라면 지금까지 검증이나 이런 거에 좀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이미지도 좀 탈피할 겸 본인이 직접 달라고 해서 직접 공개하고 여기 있는 거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예를 들면 하나하나 준비되는 대로 다 반박 자료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천하람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이 법률가들만 참모로 있으면 지금 이런 판단이 안 되고 그렇죠. 안 돼요. 정무적 판단하는 사람이 가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외모는 굉장히 뭔가 당당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소극적으로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특히 법률가들로 병풍을 친다라는 느낌을 주면 국민들은 더더욱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예.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나하나 국민들 앞에 나와서 이건 설명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분이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대리를 뭐 잠깐 해서 아는데 3년 전에 인터넷 댓글로 윤 전 총장의 처와 장모에 대해서 비난하는 명예훼손성 글이 있는데 그거 압수수색해서 수사했어요. 그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 것까지 지금 인터넷 댓글까지 그쪽에서는 스크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게 그 천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대응이 아니라 법적 대응. 법적 문제 있으면 바로 때려잡을 거야라고 하는 태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이게 쉽게 벗어나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 전 총장 쪽에서 장해찬 평론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제가 왔었다고 해도 또 공개 안 하는 게 또 미덕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정무적 판단이군요. 당연하죠. 여기서 제가 확 던져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진석 의원님처럼 10원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밖으로 전하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정진석 의원의 정무적 판단의 미스였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뭐 6말 7초에 등장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대변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6월 27일에 선언할 것이다 했습니다만 오늘 기사 보니까 이것도 역시 측근입니다. 측근 또 다른 측근 27일 날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6말 7초면 지금도 6말이잖아요. 예.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0일간을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점점 뒤로 넘어가고 그때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도 물어봤죠.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나 뭐 대변인을 이었던 분들에게 그럼 7월 2일 이후에 하겠다는 거냐. 7월 2일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1심 선고 공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그것과 관계없이 6말 7초에 하겠다. 예. 근데 이제 6월 말도 6월 27일이 아니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7월 2일 이후에나 정치 선언이 나올 수 있고 사실 7월 달에도 정치 선언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사전 정지 작업이 다 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법률가로서의 습관이 몸에 배 있기 때문 아닌가.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피로감은 자꾸 쌓이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는 7월 2일 이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선언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정치 선언을 아직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정치 선언을 안 하신 상황에서 대변인은 있고
또 측근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빨리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좀 추후에 밝힌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 선언을 명확하게 하고 검증받을 부분, 뭐 본인의 꼭 이런 논란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력, 정책, 비전, 도덕성 전부 샅샅이 검증받겠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됩니다. 지금 근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 무대응했다가 급대응을 하게 된 것도 그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이제 정치 선언이 뒤로 계속 늦어지면 야 이거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뭐 떡 먹은 용만이 같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거든요. 예. 근데 또 이분의 성향상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빠르게 정치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빠르게 정치 선언을 하면 지금의 엑스파일이나 장모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뭐 10원 한 장 뭐 이런 류의. 근데 그런 발언들이 향후 정치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승자박이 될 거예요. 그때 10원 한 장도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7월 2일 날 유죄 판결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해도 문제, 늦게 해도 문제라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럴 때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단칼에 끊어내면서 본인의 입지와 자신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검증대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아마 윤 전 총장께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본인이 평생 쌓아온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법 쪽에 위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히려 여러 가지 검증 또 본인이 이걸 전부 다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스러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조력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럴 거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진짜로 이준석 대표가 꾀주머니 준비해놨는지 확인도 좀 해보고 예.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좀 체계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본인 혼자 힘으로는 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 혹시 그 야권에서 플랜 B 정도 생각하는 겁니까? 저도 사실 제가 당원 카톡방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당원분들. 요새 부쩍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그 게시물들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예. 제가 여론조사들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무래도 대중적 인지도가 낮으니까 예. 전체 지지도는 좀 낮은데 유독 TK 쪽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정치에 관심이 크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관심이 높은 특히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플랜 B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딱 임기를 중단하고 정치 선언을 하면 네. 또 언론 스포트라이트 확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뭐 인지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테고. 그렇죠. 그러면 플랜 B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지 않고 드랍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까지 온 이상 드랍을 설마 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여러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윤 전 총장 지지도가 한 5% 빠진 여론조사가 있는데 예. 그 여론조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4.5% 정도로 어허.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야당에 있는 지지층들도 보면 윤 전 총장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지지를 한다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유력한 카드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지는 생각보다 확고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한테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네.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는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로 그 군대 다 갔다 왔고 아들 자식들까지 다 입양해서 아들 둘 입양해서 얘들도 다 군대 다 보냈고 예. 이러면서 그 되게 재밌는 멘트를 하던데 우리 보수의 군 문제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일부 이제 보수 유튜버들 클릭수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나름의 검토 대상이었고 여론조사 결과로도 보면 낙수 그러니까 윤 전 총장으로부터 떨어진 지지율이 예.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게 예. 눈에 보이거든요. 저는 플랜 B로 충분히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특히 TK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는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만약 스스로 발가벗고 나와서 검증대에 올라서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 하면 자칫하면 발가벗겨지고 국민들 앞에 자기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 발가벗겨지고 그런 다음에 드랍이 될 가능성도 아직 없지 알겠습니다. 않다. 예. 자, 뭐 첫 번째 주제는 두 분이 뭐 그렇게 세게 부딪히진 않았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 대표 병역 의혹 문제니까 굉장히 세게 부딪힐 거라고 보고 이건 뒤로 빼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빼고 요거 짧게 좀 달아보죠.
자,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문제를 어제도 매듭짓지 못하고 내일로 또 미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이건 뭐 내일 결론 안 나면은 지금 뭐 당내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여요. 사실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송 대표가 던졌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국민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을 둘러싼 문제인데 물론 뭐 컨벤션 효과다 뭐다 뭐 코로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원칙을 둘러싼 문제인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내지 못하면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눈초리도 굉장히 아주 곱지 않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예, 이거 뭐 이재명 지사께서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은 어차피 연기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뭐 어차피 의미 없는 거라면 오래 끌어서 좋을 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일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박성민 신임 청년 비서관 임명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박성민 개인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게 보는데요. 예. 지금 제일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세금을 받는 자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배려 내지 발탁에 아이콘을 마스코트를 꽂아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폭발력이 있었던 거는 자기가 중진들을 자기 힘으로 밀어내고 그러니까 다크호스처럼 본인의 힘으로 쟁취를 해나갔다라는 데서 예. 있는 건데 예. 결국 이준석 좀 따라하기 식으로 해서 배려해주거나 발탁해주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청년층 대변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떻게 지금 보세요?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성민 최고위원이 저도 정치권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과연 평범한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얼마나 잘 녹여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자, 됐고요. 예. 됐고요. 시간이 지금 6분밖에 안 남아서 핫한 주제로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군 대체 복무 시절 자격 없는 상태로 정부 지원 연수생에 선발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오늘 나온 자료에 보면은 졸업생은 이준석 대표 한 명이었다 이런 거 있었고 당시 선발위원장이 처음에 했던 말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 말은 조금 달라져서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함께 연수생으로 활동했던 동기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너는 늘 공정하게 경쟁했냐 이렇게 또 공개적 저격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스스로 좀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병역특례는 안 된다. 모집 요강에 병역특례에서는 아예 그 대상이 아니었고 재학생만 또 대상이었어요. 근데 네.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모집 요강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뭐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닌데 모집 요강이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화 걸어서 확인하고 해도 된다고 해서 지원해도 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왜 전화했어요? 왜 전화했을까? 모집 요강에는 두 개나 분명히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준석은 왜 전화해서 내가 응시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다음에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뭐 박성민 청년비서관 이 국민의힘 보좌관 협의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뭐 청년들이 분노한다 이런 성명도 냈지만 사실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 의원실 갈 때 아빠 찬스 있었고요. 박근혜가 픽해서 계속 키워줬기 때문에 본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훈련받을 수 있는 자리에. 이런 것까지를 놓고 본다면 이준석의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반론하세요? 네, 이거 뭐 이준석 대표가 그 지원서도 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과 함께 그 지원서까지 공개를 했는데, 근데 거기에 사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준석 대표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뭐 과연 부당한 압박이나 엄청난 특혜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죠. 결국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저는 이건 무의미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그때 그 황대산이라는 그때 이제 하시는 분, 뭐 선발위원장을 하셨던 분 한 얘기도 그때 이 과정 자체가 뭐 그렇게 들어오기 어려웠던 게 아니고 또 이게 뭐 새로운 시범 사업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시로 바뀌었고 이게 아주 틀이 잘 갖춰져 있었던 게 아니다. 당시에는 이게 뭐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예컨대 뭐 이거 모집 요강에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이거 뭐 크게 문제 없으면 졸업생도 혹시나 지원 가능한가요? 했을 때 예 뭐 이거 뭐
뭐 지금 당장 그렇게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한번 지원해 보세요. 저는 그랬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 황대산 씨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네네. 황대산 씨 말을 인용하는 것은 네.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근데 예. 이거에 대응하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 방법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말하자면 이미 10년 전에 그 강용석 전 의원이 고소고발해가지고 이거 무혐의 처분된 거다. 아무 문제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논점을 일탈한 거죠. 예. 논점이 바뀐 거죠. 왜 자격이 없는데 지원을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거든요. 병역법 위반 여부를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뭐 병역법 위반 여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아니 모집 요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합격했지? 유일하게 당신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정면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점을 싹 바꿔서 아니 물론 TV 토론이나 무슨 뭐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렇게 논점을 싹 바꿔서 드리블을 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당대표는 그렇게 해서는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도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는 공격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예. 생각하는 게 뽑아준 사람을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지원은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모집 요강에서 어긋나서 지원을 하더라도 모집 요강에 안 맞으면 떨어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뭐 서류를 반려를 하든가. 근데 이게 뽑았다라고 하면 뽑은 사람의 탓인 거고 그러면 이 뽑은 사람의 탓이 이준석 대표의 탓으로 치환될 수 있느냐.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는 없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졸업생은 너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뽑힌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또 논점을 완전히 흐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왜 전화했어요? 독해력이 떨어지는 분도 아닌데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그 여권 내에서도 이거 너무 발목잡기라면 그렇고 너무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까기 위한 까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위법 여부나 이런 얘기를 저는 당장 불법이다, 병역법 위반이다 이렇게 위법 여부를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진솔하게 밝혀라. 당신이 얘기하는 공정이라는 가치와 혹시 당신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톤 앤 무드를 좀 조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약간 도전하는 캐릭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안 될 것 같은 문도 두드려보고 이번에 당대표도 원래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또 두드려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라면 이거 모집 요강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혹시 가능한가요? 저는 물어보는 거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공정을 강조하면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네. 그럼 당신은 전혀 특혜를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고 이 대표가 그동안 뭐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든가 원외 인사로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는 이렇게 논란이 안 되겠죠 사실. 그럼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이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윤 전 총장도 이거 보고 당대표도 이 정도 검증을 받는데 본인이 대선 후보 되려면 더 큰 검증 받아야 된다라는 걸 좀 예. 깨달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차제에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자정작용이라 그럴까요? 박원순 전 시장 아들 문제. 아이고. 그거 뭐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 경찰에서도 문제 없다, 변모청에서도 문제 없다 그랬는데 그 몇 년 끌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또 추 장관 아들 뭐 휴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무혐의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준석 대표 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냐, 논쟁을 위한 논쟁. 이게 과연 우리 정치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정치권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 천하람 신장식 변호사 같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싶긴 좀 한데. 밝히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히고 사과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는 걸 하죠.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